여러분 안녕하세요. 초심자 특강이라고 해서 좀 초심자가 오실 줄 알았더니 초심으로 돌아간 분까지 다 오셨네요. 초심으로 돌아간 분. 이 책을 갖고 오신 분들이어야 되는데 이게 올해 새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실은 교재는 필요 없어요. 어떤 책이 됐든 상관없고 교재는 필요 없고 초심자 하면 보통 시작한 지 한 4-5달 미만? 4-5달 미만까지는 행정학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행정학을 처음에 수업을 들으면 처음에 수업 들으면 자다가 야 홍길동 나랑 어디 좀 가자. 어디요? 그냥 따라만 와. 알 거야. 그래서 제가 홍길동을 데리고 밤새 어디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호롱불 하나 들고. 갈 때는 호롱불 발밑은 알거든요. 발밑은 어딘지 아는데 갔다 와서 자고 일어나면 내가 어딜 갔다 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근데 처음 들을 때는 딱 그런 상태고 2번, 3번 그다음에 뭐 사순환 정도 되면 약간 어슴풀에 이제 새벽녘이 되면서 여기 있어도 저쪽이 보이고 저기 있어도 이쪽이 보이고 이제 전체적인 그 윤곽이 나타나는데 처음에 1번 또는 2번 들을 때는요 전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초심자 특강으로 지금 마무리 특강은 공TV로 몇 번 해봤습니다만 초심자 특강은 지금 처음인데 초심자한테 도대체 뭘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사실 초심자는 사실은 OT 행정학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OT 듣고 그리고 또 순서대로 쭉 수업 따라오면 돼요. 더 이상 뭐 이거저거 생각할 게 없거든요. 근데 초심자한테 뭐를 특강을 한다는 게 거의 오히려 더 부담만 될 뿐. 저는 한다면 이 초심자 특강이 필요하다면 이제 행정학은 하나의 큰 길다란 대서사시입니다. 장편 소설이거든요. 스토리. 물론 챕터별로도 장별로도 스토리가 있고 그건 이제 단편에 해당하는 단편. 근데 그거를 다 연결해서 큰 장편 소설 같은 그런 개념인데 근데 그거를 물론 여러분들이 한 합격할 정도까지 이제 공부 다 해서 1-2년 해서 이제 시험을 봐서 합격할 정도 수준이 되면 그 스토리를 다 윤곽을 아시게 돼요. 그거 모르고 시험 본 사람 거의 없어요. 아시게 되는데 그 아시게 될 때까지 고생을 많이 해요. 답답하고 내가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그래서 오늘은 한다면 어차피 나중에 윤곽을 잡게 되겠지만 좀 고생 덜하고 빨리 행정학이라는 게 전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제가 이제 OT 때 심화 수업 OT 때 7단계 7개 분야를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래서 행정학이 전체적으로 큰 스토리가 있다면 큰 그 수풀, 큰 흐름, 큰 맥, 이 커다란 퍼즐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오늘 한 3시간 정도 해보려고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하죠. 사실은 중요한데 어차피 나중에 알게 되시겠지만 고생을 덜하고 한번 빨리 어차피 중요하니까 좀 미리미리 들어보면서 좀 접해볼 필요가 있죠. 나중에 고생을 덜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초심자 특강 제목은 저는 여러분들 초심자가 7-8월에 수업 이제 처음 시작해서 행정학을 처음 접해보는 이제 그런 분들로 생각을 다 했어요. 초심으로 돌아가신 분이 오실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좋아요. 자세가 일단 됐네요. 초심으로 돌아간다. 아마 1년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텐데 하나의 큰 스토리로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는 못 해보셨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7급, 9급, 구분 없고 행정학을 공부한 모든 학생은 다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선 행정학은 그 7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7개 장으로. 행정학의 큰 전체 숲을 지금 잡는 거예요. 행정학이 7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그래서 1장이 행정학 총론이라는 거예요. 총론. 행정학 총론. 행정학 기초이론이라는 부분인데요. 뭐 행정학을 공부하시면 초심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그냥 쭉 한번 들어보시기만 하세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자, 우리가 그 스토리 없이 뭘 공부하면 기억이 오래 남지 않아요. 행정학이 왜 휘발성이 강하냐? 이게 스토리를 모르고 그냥 암기하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이 노랑 뭐죠? 그 임진왜란이 몇 년도에 일어났냐? 잘 기억이 안 나요. 막 암기하셔서 기억하시는 거지 스토리를 알고 1592년에 무슨 스토리가 어디 있어요? 일본이 왜 쳐들어왔 그런 스토리를 모르고 그냥 암기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어느 해전에서 전사했냐? 이거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예, 노량해전에서 전사했다. 이거는 거의 다 외우지 않아도 알거든요. 스토리를 아니까. 여러분들이 행정학 제 수업 들어보시면 행정학 이론은 수십 번을 들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유모는 그렇게 기억이 잘 나잖아요. 그 이유는 스토리를 아시니까 기억이 잘 나요. 그러니까 그 똑같이 스토리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행정학의 전체 스토리를 제가 엮어서 한번 드릴 테니까 뭐 초심으로 돌아가신 분이나 정말 초심인 분이나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행정학이 7개 챕터로 강론으로 이렇게 분야로 구성이 됐는데 1장이 행정학 총론입니다. 총론. 1장 행정학의 기초 이론. 그러니까 행정학을 공부하는데 기본 개념, 추가하는 가치, 이념, 그다음에 행정학이 어떻게 성립이 됐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각 시대별로 행정 이론이 어떻게 전개되냐, 어떤 이론들이 있냐, 뭐 신행정론, 행태론, 공공선택이론, 현상학, 그다음에 거버넌스 이런 거 이제 1장에서 공부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1장이 거기서 20문제 중에 한 5문제 이상이 출제가 됐는데요. 지금은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1장이 한 3문제밖에 안 나와요, 요즘은. 그 대신 2장, 3장, 4장 이 강론에서 한 문제씩이 더 나와요. 1장의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자, 2장이 정책학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강론이거든요. 강론. 이건 총론이고. 강론은 분야별로 따로따로 쪼개서 이제 분야 파트별로 공부를 한다 해서 각각 파트별로 공부한다 해서 강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정책학은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고 어떻게 집행되어지는지를 이제 연구하는 이론이에요. 정책만 따로 연구하는 것이고 3장이 조직론이에요. 조직론. 그러니까 일을 하려면 정부가 일을 하려면 조직이 필요하잖아요.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들어졌지만 자 그런 조직을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지 그걸 연구하는 게 조직이론. 우리 정부 조직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4장은 그 조직 안에서 일할 사람들을 뽑고 관리하는 거예요. 인적 자원을 동원하고 관리하는 인사행정이라고 인사행정. 인사가 만사란 얘기가 있는데 이제 인사행정 옛날에는 한 2문제 정도 출제되다가 요즘 한 3문제 정도로 늘었어요. 자, 5장은 돈만 가지고도 안 되잖아요. 기구만 가지고도 안 되죠. 사람만 가지고도 안 되죠. 돈이 있어요, 돈. 따라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편성하고 집행할 것인지 그게 재무행정이에요. 재무. 되게 재미없다 그래서 재무행정이라고 하거든요. 재무. 또 되게 재미없어요. 자, 6장이 환류입니다. 환류. 자, 환류란 뭐냐면 이런 일련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하고 잘못했으면 책임을 묻고 시정하는 그게 환류예요. 피드백. 여기서 행정 책임, 행정 통제 이런 거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 조직, 인사, 예산 이런 게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는 또 달라요. 그래서 지방정부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기구를 만들고 사람을 관리하는지 중앙과는 어떤 게 다른지 그걸 따로 공부하는 게 지방자치론이에요. 지방자치론. 초심으로 돌아오신 분들은 신고원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행정학이 저희 교재도 그렇고 대부분의 책들이 이렇게 7개 챕터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 1장이 총괄적인 전반적인 이론이고 2장부터는 이제 강론이라고 해서 정책학, 조직론, 인사, 재무, 환류, 자치론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행정학의 7개 장. 근데 이 장별로 단편 소설이 스토리가 다 있어요.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그리고 이게 또 전체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장편 소설처럼. 자, 그러면 그걸 공부하기 전에 먼저 이제 행정의 흐름을 국가의 변천과 관련해서 국가의 변천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행정이론과 제도의 전반적인 흐름을 아시려면 제일 먼저 국가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국가가 변하면서 행정도 바뀌었거든요. 그 흐름에 따라 정책, 조직, 인사 이거 전부 전반적으로 바뀐 거거든요.
자, 그래서 국가는 물론 나라마다 다른데요. 14세기부터 시작된 나라도 있고 16세기부터 시작된 나라도 있는데 16세기부터 한 18세기 초 중반까지가 절대 군주 국가예요. 자, 그러다가 19세기 초에 근대 입법 국가로 바뀌죠. 입법 국가. 절대 군주 국가, 근대 입법 국가. 군주 국가는 군주가 모든 것을 다 했던 국가예요. 군주가 정치, 종교, 외교, 군사 할 것 없이 뭐 정치, 행정 구분 자체가 안 된 상태에서 군주가 지문 곧 국가이다. 모든 걸 다 통치했던 시절이에요. 군주가 모든 걸 다 했던 그게 절대 군주 국가예요. 루이 14세, 루이 16세 등. 자, 그러다가 절대 군주 한가는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만들어지죠. 의회. 물론 그 사이에 시민혁명이 있었죠. 시민혁명을 거쳐서 의회가 만들어지고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가 있고 요거는 중앙정부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학문에 따라서 표현을 좀 다르게 해요. 예를 들어 국민 같은 경우도 경제학에서는 이걸 시장이라고 불러요. 사회학에서는 이것을 사회라고 불러요. 사회. 그 다음에 우리 행정학은 보통 민간 부문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공공 부문이고 이거는 민간 부문이다. 학문에 따라 부르는 게 좀 다르지만 자오간 이 국민하고 정부하고 의회하고 이건 중앙정부입니다. 중앙정부. 자, 이 관계를 놓고 볼 때 이 시기 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총대를 메고 의회가 중심이 돼서 그러니까 이 의회가 생겨서 군주를 누르고 이제 정부를 견제 감시하면서 의회 기능이 활성화됐던 시기가 이제 근대 입법국가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주축이 돼서 통치를 하는 국가다 이런 뜻이죠. 근대 입법국가. 그래서 정부는 이때는 이제 최소한 시장이 하지 못하는 민간이 하지 못하는 국방, 외교, 치안 이런 최소한의 기능만 담당하고 그러니까 국가라는 건 필요는 하지만 좋은 건 아니다. necessary evil 뭐 필요악 이런 말. 그래서 최소한의 행정이 최선의 행정이다. 이런 말도 이때다 나왔거든요. 야경 국가, 값싼 정부다. 뭐 레세페르,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 같은 게 이때 나왔. 이때는 정치는 어디다 맡겨요? 의회에 맡기고 행정은 자치, 지방에 맡기고 경제는 시장에 맡기죠. 경제는 시장에, 행정은 지방 정부에, 그 다음에 정치는 의회에. 의회 만능주의, 자치 만능주의, 시장 만능주의 이걸 토대로 중앙 정부의 역할은 가급적 줄이는 게 좋다. 작을수록 좋다. 작은 정부, 작고도 약한 정부, 약체 정부 이걸 표방했던 시기가 19세기 근대 입법국가예요. 요 시기가. 자, 요걸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요걸 뒷받침했던 사상이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선이었죠. 국부로 내서 얘기한 보이지 않는 선. 보이지 않는 선은 이 시장에는 가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가격이 다 알아서 조절해 준다. 물건을 살지 말지 가격이 오르면은 물건을 안 사고 내리면은 사고 이게 가격이 다 조절해 주기 때문에 정부는 개입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 예정되어 있는 조화가 오히려 깨진다. 이게 예정조화설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손. 그러니까 냅두라는 거예요. 중앙정부 역할은 작아도 좋다. 자, 그러다가 이게 1929년 경제대공황이라는 게 이제 펑 터지면서 우리 행정학에서는 모든 사회과학이 대부분 그렇지만 행정학에서는 경제대공황이라는 게 거의 예수님이 탄생한 시기 같은 그런 아주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시기예요. 경제대공황이 우리 사회과학에서는 특히 경제학이나 행정학에서는 뭐라 그래요? 무슨 실패? 시장의 실패다. 요게 실패했다는 거예요. 역시 실패했다. 의회도 실패하고 자치도 실패하고 시장도 실패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서 해결해 줘야 된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뉴딜이었어요. 뉴딜. 루즈벨트 대통령이 경제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폈던 케인즈의 건의에 따라서 했던 영국 사람인데 미국으로 불렀잖아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의 경제 자문역을 했잖아요. 그 케인즈가 신문에 루즈벨트한테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대통령님, 오늘은 내일은 땅을 파고 수천 명을 고용해서 땅을 파고 임금을 주시고 모레는 땅을 메꾸고 임금을 주시고 또 글피는 또 땅을 파기하고 임금을 주시고 자꾸 그렇게 일자리를 해야 경기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유효 수요를 늘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케인즈의
고용 화폐 이자에 관한 일반 이론에서 나오는 유효 수요 이론이에요. 유효 수요 이론. 그래서 이제는 케인즈라는 학자가 나타나서 아담 스미스는 틀렸다. 시장에 내버려 두는 거는 안 된다. 이제 시장은 자동 조절 기능이 없다. 경제대공황이 바로 이 자동 조절 기능이 무너진 사례거든요. 시장에 실패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가 1930년대, 이때부터가 현대 행정국가예요. 현대 행정국가입니다. 자, 그러다가 1930년대부터 1970년대 말까지 정부의 개입이 계속 늘어났어요. 늘어났습니다. 특히 70년대 초에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결정적으로 정부 기능이 늘어났던 그런 또 상황이 또 있었죠. 미국의 격동기 시기였죠. 격동기. 미국의 격동기 60년대 말의 격동기라는 게 흑인 폭동, 빈곤, 차별, 소외 이런 사건. 존슨 행정부 집권 말기인데 미국 사회가 거의 뭐 무너질 뻔한 그런 아주 소용돌이치던 그 시기를 우리 행정학에서는 터뷸런트 이어러, 터뷸런트 필드라고 불러요. 소용돌이의 장, 소용돌이의 시기.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존슨 행정부가 표방했던 정책이 그레이트 소사이어티라는 그런 정책을 표방을 합니다. 그게 이제 위대한 사회예요. 흑인들을 달래고 폭동을 진압하고 소외를 해결하고 이제 이런 절박한 미국의 문제를 행정학이 해결해 줘야 된다. 그래서 행정학은 이제 새로워져야 된다 해서 이제 신행정론 같은 게 그때 등장을 했거든요. 어쨌거나 존슨 행정부가 표방했던 그 빈곤 퇴치 정책, 복지 정책, 이게 위대한 사회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레이트 소사이티. 이거는 이제 시장의 실패, 유효 수요를 창출하고 경기 회복을 하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폈던 정책이고, 이거는 존슨 행정부가 펼쳤던 정책. 그래서 흔히 우리가 from New Deal to Great Society까지 이거를 현대 행정국가의 시작과 끝이다라고. 현대 행정국가의 시작과 끝이다. 그래서 이런 복정책을 엄청 펴다 보니까 정부가 너무 우열차게 팽창을 해서 70년대 오일 쇼크가 생겨요. 이 오일 쇼크를 계기로 정부가 너무 무절제하게 팽창했다.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입을 했는데 오히려 정부가 개입한 게 효율도 떨어뜨리고 형평성도 오히려 악화시켰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정부 기능을 다시 줄이자. 자, 그래서 작은 정부로 다시 이제 회귀하는 그런 조약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신행정국가예요. 신행정국가, 탈행정국가죠. 행정국가를 탈피하자. 물론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입장이 있기는 해요. 이 신행정국가에는 NPM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거버넌스라는 게 있는데요. 거버넌스. NPM은 시장으로 모든 걸 넘겨주자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같이 협치를 하자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신자유주의를 토대로 하는 것이고, 요거는 공동체주의를 토대로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은 거의 이제 끝났어요. 물 건너간 상태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 요거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행정국가는 대체로 거버넌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물론 요거보다는 정부가 더 책임을 지고 개입을 해야 된다는 개념이지만 이 역사적인 흐름에서 놓고 보면 현대 행정국가에 비하면 훨씬 더 국가의 역할이나 개입이 작아야 된다는 거죠. 시장으로 완전히 넘기자는 거예요. 요거는. 시장으로 넘기자. 시장화예요. 시장화. 요거는 완전히 넘기는 게 무책임하다. 국가라는 거하고 시장이라는 거하고 시민사회가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협력적 통치, 함께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공동생산, 공동통치, 협력통치에서 협치라고 불러요. 이거보다는 이게 국가의 역할이 좀 강조가 되지만 이거의 행정국가에 비하면은 훨씬 더 정부의 독점적인 역할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행정국가를 탈피하자는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국가의 변천이 16세기부터 18세기 중엽까지 절대 군주국가, 그 다음에 근대 입법국가, 19세기 초부터, 그리고 1930년대부터 70년대까지 현대 행정국가, 그리고 80년대 NPM, 요 이유를 신행정국가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국가의 변천이, 이 글씨가 보일런지 모르겠어요. 잘 안 보이시죠? 저기 지금 모니터 나옵니까? 오히려 인터넷 강의 라이브로 들으신 분들은 더 잘 보일지 모르시겠는데, 절대 군주국가, 근대 입법국가, 현대행정국가, 그리고 신행정국가, 이렇게 일단 국가의 변천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흐름에 맞춰서 행정 이론이 쭉 변천을 한 거예요. 행정 이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장의 단편 소설,
각 챕터별로 단편 스토리가 있다고 돼 있는데요. 1장의 스토리를 보겠습니다. 1장. 그 1장의 스토리가 이 국가의 변천에 따르는 행정 이론의 변천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1장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 흐름들은 거기 이제 대입만 시켜서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1장의 흐름을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자, 1장의 흐름은 제일 먼저 과학적 관리론, 과학적 관리론이 등장을 했고요. 앞에 있는 빨간 점은 뭐냐면 어떤 결정적인 사건들인데요. 좀 이따 보시면 이게 빨간 점들이 하나씩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빨간 점이 어떤 우리 행정학에서 중요한 사건이나 제도를 말해요. 자, 그러면 과학적 관리론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됐던 제도는 뭘까요? 저 빨간 점이 뭘까요? 정말 초심자는 모르시겠죠. 그렇지만 초심으로 돌아오신 분은 아실 거 아니에요. 역관주의예요. 역관주의라는 제도예요. 역관주의의 폐단 때문에 행정학은 성립됐고 과학적 관리론이 민간 부분에서 행정학에 도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역관주의를 모르면 행정학의 시작을 아예 모르게 돼요. 그래서 이 역관주의, 과학적 관리론은 민간의 과학적 관리 운동을 행정학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행정도 경영이다. 과학적 관리를 해야 된다. 관리다. 경영이다. 자, 그때 이제 처음 저 경영 이론이 도입되면서 이게 행정학의 최초의 행정 이론인데 이게 도입되게 된 배경에는 역관주의의 폐단이 있었어요. 역관주의. 자, 이거를 정말 우리 정말 초심자들은 오늘 두 가지 부류의 초심자가 있네요. 초심으로 돌아오신 분하고 진짜 초심자가 계시는데 진짜 초심자라면 역관주의는 정말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행정학의 모든 게 시작돼요. 이론도 시작되고 인사제도도 시작되고 모든 게 시작이 돼요. 자, 그럼 역관제는 어떤 거냐면 국민이 정당을 선택을 해요. 정당을. 선거를 통해서 선택을 하겠죠. 선거를 통해서. 그러면 이 선택받은 정당이 행정부를 고위 관료를 임명을 해요. 고위 관료를 임명을 하고 임명받은 관료는 정당에 충성을 합니다. 충성을. 그러면은 이 선거와 정당을 통해서 관료가 국민들한테 간접적으로 책임을 지게 돼요. 물론 국민이 관료를 직접 선출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책임은 아니죠. 국민에 대해서 관료가 직접 책임을 지는 건 아니지만 일단 임명받은 관료와 집권정당이 하는 거는 정치고 관료가 하는 거는 행정이잖아요. 행정. 이 두 개가 서로 믹스가 돼서 국민들한테 공동으로 함께 책임을 지는 게 그게 역관주의거든요. 엽관이라는 거는 수렵하다라고 할 때 그 엽자예요. 그 다음에 관자는 관직이고, 그러니까 관직을 마치 사냥하듯이 실력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냥하듯이 낚아채기 한다라는 뜻이에요. 관직을 얻기 위해서 갖은 방법과 수단으로 날뛰는 거, 이게 역관주의. 그러니까 마치 관직이 사냥의 대상이 되는 이제 그런 제도가 이제 역관주의인데, 그러니까 이 역관주의가 흔히 나쁜 제도로 알려져 있고 공정하지 못하지만 사실 공정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요 집권 정당이 관료를 임명하고 이 임명한 관료가 집권 정당에 충성해서 임기 동안 열심히 행정을 해서 만약에 잘못되면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정당을 갈아치워버리면 다른 정당이 또 관료를 임명을 하고 전에 임명된 관료는 다 나가는 거예요. 물갈이가 되는. 이 관료들을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물갈이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의 목적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면 이걸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좋은 제도가 바로 역관주의다 해서 역관주의가 민주주의다라고 표방했던 미국의 7대 대통령 있죠. 앤드류 잭슨 대통령. 그래서 이걸 잭슨이안 데모크라시, 잭슨 데모라고 불러요. 잭슨 데모. 잭슨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이 역관주의가 공직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체하고 물갈이하는 게 이게 바로 민주적인 국민들한테 책임을 지는 민주적인 행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게 1829년도에 표방이 돼서 1880년대까지 한 50년간 상당히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민주적인 제도다 이게. 그런데 이게 이제 부패 타락한 거예요.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공직을 임명을 하고 관직을 이제 논공 행상하듯이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거기에 불만을 품은 귀토라는 사람이 가필드 대통령을 암살하면서 상세한 내용은 진정한 초심자라면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 나올 거예요. 이게 큰 흐름을 이야기 듣듯이 그냥 들으시면 여기서 세세한 걸 다 생각하시고 행정학의 큰 순만 오늘 한번 살펴본다. 큰 순만.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가필드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그게 1881년에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따라서 부패된 정치로부터 행정을 더 이상 오염되게 놔둘 수가 없다. 따라서 정치는 정당이나 의회에 맡기고 행정은 이제는 민간 기업의 경영처럼 해야 된다. 민간이 지금 하고 있는 과학적 관리처럼 관리나 경영처럼 봐야 된다. 정치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선을 그어요. 선을. 이건 정치고 행정은 민간 기업의 경영과 같은 것이다. 이게 바로 정치행정 이원론이 이원론. 그래서 이제 정치행정 이원론이 1883년에 펜들턴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져서 이제 공무원들을 시험 봐서 뽑자. 공채제도 이게 도입이 됐고, 맞다, 이거 잘했다. 이 공무원들은 전문 지식 있는 사람을 뽑아야지 정치인한테 맡겨서는 안 돼. 자, 그런 내용의 논문을 1887년에 썼죠.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을 써서 행정학의 아버지, 창시자로 알려진 사람이 우드로우 윌슨이요. 우드로우 윌슨.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흔히 역관주의 폐단을 딛고 행정학을 성립시킨 진보주의 개혁운동가다 이렇게 불러요. 개혁운동가다. 이 사람들 행정학을 성립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펜들턴 윌슨이언 패러다임. 펜들턴 윌슨. 자, 그래서 이제 과학적 관리론 행정학의 1880년대, 그게 19세기 말에 도입이 된 거예요. 역관제 폐단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학적 관리론을 행정학에 도입을 해서 행정학의 최초의 이론이 이제 과학적 관리론이 된. 자, 그런데 과학적 관리론요, 말 그대로 민간 기업의 과학적인 관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직이라는 것은, 행정이라는 것은 공식 구조가 중요하고 인간은 그 속에 기계 부속과 같다. 조직은 기계고 인간은 기계 부속이다. 누구라도 갈아 끼우면은 다 그 제 역할을 할 사람이고, 그러니까 인간은 억압 통제 아니면은 경제적인 보상 정도만 해주면 된다. 이게 X이론이에요. 공식 구조가 중요하다는 거죠. 공식 구조.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의 과학적 관리론이 행정학에 도입이 됐는데 이제 노조 측에서 반발이 생긴 거예요. 아니다. 인간을 너무 탄압하고 과학적 관리론은 억압하는 독재적인 경영이다. 그래서 반발이 생기면서 결국 경제적인 보상이나 이런 것보다는 인간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관리자가 해줘야 될 거는 돈이나 이런 거가 아니라, 억압 통제가 아니라 원만한 대인관계를 충족시켜주고, 그다음에 공식적인 것보다는 비공식적인 이런 요인들을 더 고려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생산성을 높이는, 사람은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협력하는 존재다. 개체로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과급 이런 거 줘봐야 소용없고, 집단 규범, 두루두루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관계가 유지돼야 열심히 일을 하지. 그러니까 경쟁이 아니라 협력에 의해서 일을 하는 거지, 자꾸 성과급 같은 거 주면서 경쟁을 부추기는 건 안 된다. 이게 이제 인간관계론이 나온 거죠. 1930년대에 인간관계론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이론은, 과학적 관리론이나 인간관계론은요, 약간 이게 경제적이냐 비경제적이냐, X론이냐 Y론이냐, 억압이냐 뭐 대인관계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행정을 인력과 물자를 관리하는 관리로 봤다는 점은 같아요. 이게 이 두 이론이 기본적으로 이 행정을 관리로 봤다. 그러니까 정치행정 이원론 봤다. 이거는 같아요. 따라서 외부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이걸 해결해 주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다가 경제대공황이 펑 터졌잖아요. 경제대공황이. 그래서 이런 인력과 물자를 안에서 관리만 하는 이런 개념으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하면서 이제 이론이 바뀌게 돼요. 관리가 아니라 행정이란 통치 기능이다. 그래서 사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기능, 통치 기능을 해야 된다. 그게 나온 게 기능적 행정학. 그래서 이 기능적 행정학은 이 두 이론이 행정을 관리로 봤기 때문에 이제는 행정을 관리로 볼 게 아니라, 인력과 물자를 관리하는 기술이나 관리로 볼 게 아니라 통치 기능으로 봐야 된다. 그게 이제 기능적 행정학인데, 요 기능적 행정학이 정치행정 이론론이에요. 자, 이거는 경제대공황 요걸 계기로 등장한 게 기능적 행정학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요 기능적 행정학 때문에 행정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어요. 이제는 가치 판단, 정책을 결정하는 가치 판단이나 이런 문제도 행정의 영역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근데 그 전에는 관리로만 봤기 때문에 관리라는 건 하나의 사실이거든요. 집행이거든요. 집행. 이거는 4대 강을 할 거냐 말 거냐, 뭐 사드를 배치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디다가 어떻게 얼마의 규모로 설치할 거냐 이런 어떤 팩트,
수단, 사실만의 문제죠. 우리 행정의 영역에는 가치와 사실, 결정과 집행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 과학적 관리론이나 인간관계론은 행정을 기본적으로 관리로만 봤거든요.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요걸로만 본 거예요. 요걸로만. 그렇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그 문제를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뭔가 법을 만들고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경제대공황 같은 게 펑 터지니까 의회도 제대로 못했어요. 시장도 못했어요. 지방정부도 못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이제는 많은 정책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 대표적인 그런 정책이라고. 자, 그래서 이제는 행정은 관리가 아니라 통치 기능이다. 그게 바로 기능적 행정학이에요. 기능적 행정학. 자, 그래서 기능적 행정학이 193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경제대공황 이후에 있었고, 요 앞에 있는 빨간 점은 이제 경제대공황이라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에요. 시장의 실패. 시장의 실패. 자,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기능적 행정학 때 행정의 영역이 상당히 넓어졌어요. 넓어졌는데, 1940년대쯤에 사이먼의 행태론이 등장을 합니다. 행태론. 행태론은 이 두 개를 다시 구분을 하고 검증이 안 되는 이거는 버리고 요것만 연구 대상으로 하자. 행정학의 과학화라는 거를 엄청 부르짖으면서 논리 실존주의를 행정학에 도입했던 이론이요. 행태론이죠. 행태론은 논리 실존주의라는 과학적인 방법을 도입하다 보니까 검증이 안 되는 이런 부분요. 다 연구 대상에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행정 새 이원론이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게 바로 행태론. 1940년대 중반에 사이먼이 행정 행태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40년대 중반부터를 행태론이 지배했던 시절이다. 그게 한 60년대 말까지 지속이 됐어요. 60년대 말까지. 그래서 한 25년간은 미국 사회는 국내적으로는 큰 이제 문제가 없었고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인 그때 행태론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한 25년 정도는 미국 사회에 심리학이며 사회학이며 행정학이며 정치학이며 모든 사회과학을 행태론이 거의 휩쓸어요. 한 25년간. 다른 접근법은 아예 명함도 내밀 수 없을 정도로 사회과학에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행태론에 대한 그 아주 지지가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미국 학자들이 이제 할 게 없었어요. 심심하다. 근데 이제 동서 냉전이 시작되고 우리나라 같은 신생국이 생기면서 이제 원조가 시작이 돼요. 원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 돈도 쏟아붓고 인력과 물자를 막 쏟아붓는데 미국 제도나 이런 것도 같이 수출이 됐거든요. 사람 돈만 준 게 아니라 미국의 행정이론과 제도도 같이 수출이 됐어요. 근데 그런 이론이 이 후진국에 잘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나온 게 생체비가 나왔어요. 생체비가.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그건 한 10여 년간 생체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태론은 왜 신생국에는 미국의 행정이론과 제도가 적용이 되지 않는가. 환경이 다르니까 적용이 안 될 거다. 그래서 환경을 인식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생태론이에요. 생태론. 그리고 좀 더 이제 선진국가 행정국의 행정을 선진국과 후진국 행정을 본격적으로 비교 연구한 이제 비교 행정이라는 것도 이제 리그스가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프레드리크 리그스. 이 사람이 생태론에 뛰어들어서 결국 체제론이라는 거를 접목시켜서 비교 행정까지 끌고 가요. 그래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행정 체제 어떤 차이를 비교해서 일반 모형을 하나 만들어내죠. 무슨 사회? 프리즘적 사회라는 걸 만들어내죠. 프리즘적 사회. 프리즈매틱 소사이어티. 이거는 빛이 한 점에 쭉 가다가 무슨 광학 기제를 통하면 굴절이 돼요. 굴절이. 모든 거를 굴절시켜서 실제와 외형을 괴리시키는, 구조화 기능 간에 괴리시키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잘 돌아가던 제도도 후진국만 오면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도록 이걸 굴절시켜버리는 그런 광학 기제. 그게 프리즘이잖아요. 마치 그런 식으로 모든 게 굴절되어 있는 그런 사회를 신생국이다. 그렇게 해서 프리즘적 사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신생국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에도 한 10대 번을 왔다 갔대요. 리그스가. 제가 행정을 처음 공부 시작할 때 80년대 중반에요. 그때만 해도 최근에 리그스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한국 행정학회에 와서 강연도 하고 왔다 갔다. 그때만 해도 비교행정, 발전행정의 잔재가 남아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로부터도 한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거의 이제 족적이 없어졌는데, 좌우간 생체비까지가 후진국의 행정을 이제 연구했던 이론이었는데, 이 기본적으로 생체비는 기본적으로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을 시스템으로 보고 환경, 인바이러먼트하고 시스템하고 균형을 이루고 있다가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
이 불균형을 체제가 감지해요. 불균형을 감지 받아들이는 거를 투입이라고 해요. 인풋, 투입. 그래서 이 투입을 산출물로 바꿔나가는 게 세 번째 전환이에요. 전환. 그래서 산출이 나가요. 새로운 정책, 제도, 법 같은 게 만들어져서 나갑니다. 그래서 균형을 이루어주면 환경과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지면 동작이 딱 정지가 돼요. 항상 체제로는 기본적으로 환경과 균형을 이루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요 생체비는 기본적으로 체제론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체제론을. 체제론도 생태론의 연장이고 리그스도 생태론을 만들어냈는데 체제론을 접목시켜서 선후진국의 행적의 차이를 연구했던 거거든요. 생체비는 기본적으로 체제론을 바탕으로 해요. 체제론이. 자, 그래서 체제라는 것은 행정도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고 주변의 환경하고 어떻게 하면 균형을 이루어 나갈 것이냐. 만약에 불균형이 또 생기면은 또 이제 투입이 들어가는. 또 균형이 이루어지면 동작이 정지가 돼요.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다음 단계 투입으로 다시 이게 되돌아가죠. 이게 뭐예요? 피드백, 환류. 자, 그래서 행정체제와 환경은 서로 이 5단계 순환작용을 거치면서 균형을 쭉 이뤄내 나가는 그런 이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이론은 전반적으로 보면 균형만 이루어지면은 동작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정태적이에요. 정태적 이론이고 균형만을 중시해요. 그리고 환경의 변화가 먼저 생기기 전에는 체제가 주도적으로 어떤 뭘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불균형이 생기고 투입이 들어와야만 돼요. 그게 바로 결정론이에요. 결정론. 생태론적 결정론. 이건 임의론의 반대말이죠. 임의론이 되면은 행정체제가 독립변수로서 자발적으로 뭘 해나가는데 결정론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결정되어진다. 그래서 이 50년대 생체비는 너무 정태적이고 변화 발전을 설명 못해요. 그 다음에 환경과 균형만 이루는 게 가장 이상이고 그래서 환경이 뭔가 변해야 환경에 따라서 행정체제가 항상 영향을 받기만 하지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정론이에요. 수동적인 종속변수예요. 행정체제가. 그래서 이 50년대 생체비는 이런 이제 공통된 문제점을 갖고 있어서 개발도상국 학자나 관료들한테 별로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이거는 이미 환경이 충분히 성숙된 너희 선진국에나 적합한 거지. 우리 같은 후진국은 지금 환경 자체가 열악하고 저급한데 환경과 자꾸 균형을 이루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영원히 이대로 그냥 후진국으로 살으란 얘기 아니냐. 이 이론은 우리들의 발전과 변동을 우리들의 앞으로 밝은 미래를 설계해 줄 수 없는 이론이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온 게 60년대 발전행정 이론이 나왔어요. 발전행정은 이제 이런 틀을 타파죠. 환경의 변화가 없이도 불균형이 없이도 일방적으로 산출이 나오는 거예요. 가족계획 사업, 새마을 사업, 경부고속도로, 문맹 퇴치운동, 국민교육 현장 등등 이런 걸 내보내서 환경을 바꿔나가는 그러니까 이게 정태가 아니라 동태고 균형이 아니라 불균형이고 결정론이 아니라 임의론의 성격을 띠면서 환경을 행정이 바꿔나가는 그래서 국가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이론이다라는 뜻으로 발전행정론이 나온 거예요. 60년대. 그래서 이게 이제 개발도상국 관료나 학자들이 이제 환영을 하는 거야. 우리나라가 요 이론을 토대로 박정희 정권 때 고도 성장을 했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가장 성공적으로 했던 나라. 새마을 사업, 가족계획 사업 같은 것도 그 대표적인 정책 수단들이었고요. 60년 전에 아시아 최변방의 최빈 국가가 60년 동안에 이제 세계 13위, 우리 12위 무역 대국이 된 게 그 초석을 깐 게 사실은 박정희 정권 때 이 발전행정론을 도입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후진국의 고도 성장을 설명해 주는 60년대, 70년대 이론이 바로 발전행정 이론이에요. 근데 오래 가지 못했어요. 자, 그럼 이제 발전행정론은 후진국의 행정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실용적인 이론이다. 이제 웬만큼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미국 사회가 국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아까 말씀드린 흑인 폭동, 소외, 빈곤, 차별 같은 이제 격동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들에 빠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한가하게 딴 나라 연구할 겨를이 없다. 우리 코가 석자다. 우리 국내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학자들 다 모여봐. 그래서 와할도가 사이먼만 빼고, 사이먼은 행태론자니까요. 와할도가 사이먼만 빼고 다 이렇게 시라큐스 대학교에서 불러서 회의를 한번 한 게 있어요. 1968년 무슨 회의죠? 초심으로 돌아가신 분. 무슨 회의죠? 미노브룩 회의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초심으로 많이 돌아가셔야 되겠네요. 미노브룩 회의라는 행정학 회의가 있어요. 미노브룩
1968년 시라큐스 대학교에서 waldo가 그때 당시 소중진 행정학자들을 전부 불러 모은 거예요. 야, 이 국내 문제가 지금 이 지경인데 빈곤, 차별, 폭동, 연일 미국 남부에서는 흑인들 폭동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행정학자는 한가롭게 실험실 안에서 뭐 과학화한다고 논리실증주의,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가치를 버려? 이러니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가치를 다루자. 가치를 다루고 그다음에 정책도 다뤄야 된다. 따라서 그러려면 행정이 보다 적실성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실천적인 의지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렐리번스, 행정의 렐리번스, 그다음 액션, 이런 개념이 이제 강조가 되게 돼요. 적실성은 현실 적합성이에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실천은 문제를 처방하려면 공무원들이 행동에 나서야 돼요. 그냥 방관해서는 안 돼요. 실천하는 행정인. 그래서 액션, 실천하는 행정인, 현실 적합성 있는 행정이 되려면 행정이 여태까지 행태론이 버렸던 과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서 버렸던 이 가치와 사실을 다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태론에 반기를 드는 그런 이제 입장이 생겨났죠. 그게 바로 후기 행태주의입니다. 60년대 말 후기 행태주의. 이게 바로 정책과학의 견인차 역할을 했어요. 이때부터 정책을 다루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논리실증주의라는 과학적인 방법을 버리고 그 대신 뭘 도입했어요? 죄송합니다. 초심으로 돌아오신 분들을 제가 너무 현상학을 도입했어요. 현상학. 논리실증주의 대신에 현상학. 여러분들이 초심으로 돌아오시긴 했지만 그래도 공부를 좀 작년부터 풀로 1년간 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어정쩡하게 뭐 중간에 이렇게 시작을 했던 분 같아요. 작년 연말이나 그럼 제가 또 위로를 또 해드려야 너무 또 이 후행태주의 정책과 현상학 이런 것들이 함께 전부 행태론의 반기를 들었던 그런 학풍인데 이걸 모아서 신행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행정론. 자, 1960년대 말에 격동기 미국 사회를 배경으로 이 빨간 점은 60년대 말에 폭동, 차별, 소외, 빈곤 같은 월남 패망, 워터게이트 사건 같은 그런 격동기의 미국 사회의 그 문제예요. 이 문제를 계기로 이제는 후행태주의 정책과 현상, 이게 바로 행태론의 반기를 들었던 세 가지 학풍인데 이게 모여져서 신행정학이 된 거예요. 신행정학은 무슨 따로 하나의 독립된 이론이 있는 게 아니에요. 60년대 말에 형성된 반행태론의 어떤 학풍, 저 세 가지가 모여져서 새로운 행정론이다. 이제 이때 차별과 빈곤,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까 말씀드린 존슨 행정부의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위대한 사회 정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요 경제대공황을 계기로 뉴딜이 나왔고 요때 요걸 계기로 그레이트 소사이어티가 나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현대 행정국가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현대 행정국가예요. 경제대공황에서부터 나온 기능적 행정학, 이거부터 그다음에 신행정론 때 나온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from New Deal to Great Society. 그게 현대 행정국가의 시작과 끝이에요. 자, 그러다가 70년대 우리 인류는 오일 쇼크라는 석유 파동이라는 아주 엄청난 또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석유 파동이라는 게 그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생겼어요. 중동전이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전쟁이 4차 전쟁인가 그래요. 중동 4차전. 이집트가 이스라엘 공격했는데 서방 진영, 우리를 포함한 서방 진영은 이스라엘 편을 들었고 사우디라든지 이런 그 중동 그 이슬람 국가들은요 이집트 편을 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석유는 어디서 많이 나와요? 이집트 쪽 아랍연맹 그쪽에서 석유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석유를 생산을 중단하고 가격을 막 올린 거예요. 석유를 무기화, 자원을 무기화했던 그게 석유 파동, 자원 무기화 시대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방 진영 국가들이 이제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원이 없으면 더 이상 행정을 팽창시킬 수가 없다. 이제는 감축 관리하자, 감축하자. 그래서 정부가 여태까지 너무 무절작에 팽창해 왔는데 그 자원난 시대를 석유 파동을 계기로 이제 그걸 반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작은 정부로 돌아가자. 이제는 정부도 실패했다. 정부 또한 실패했다. 자, 그렇게 돼서 NPM이 나오게 됩니다. 자, NPM은 여기 바로 빨간 점은 석유 파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석유 파동. 신공공 관리로는 이제 행정을 새롭게 또 관리로 봐야 된다. 새로운 관리다. 그러니까 이때 관리로 봤듯이요.
행정을 또다시 관리로 보고 이제는 이 관리이기 때문에 시장으로 넘길 수도 있고 민간이 하는 기법을 받아들여서 할 수도 있다. 꼭 정부가 다 할 필요가 없다. 이게 공공부문의 시장화, 탈정치, 시장화를 부르짖었던 바로 NPM이에요. New Public Management. New Public Management. 행정은 새로운 공공관리다. 이 말은 경영화가 가능하다. 시장으로 넘길 수도 있다. 행정은 정치가 아니다. 탈정치. 이제 이런 입장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중반에 아니 정부가 그럼 다 포기하고 민간으로 넘겨버리면 정부는 왜 존재하는 거냐. 무책임하다. 그래서 국가가 좀 더 총대를 메고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서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민간으로 넘기는 게 능사가 아니다. 여기서는 민영화를 엄청 강조해요. 민영화를. 근데 이거는 민영화가 아니라 함께 하자. 그게 협치입니다. 공동 공구, 공동 생산, 협치입니다. 협치. 그게 바로 거버넌스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등장한 게 90년대 중반에 거버넌스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가의 변천에 따라서 행정 이론도 변했고요. 이게 역관주의고요. 그래서 과학적 관리로 나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다만 비공식적인 요인 대인관계를 중시했던 게 인간관계론인데 약간 좀 새롭다 그래서 신고전이라고 해요. 이걸 고전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신고전. 그러나 기본적으로 행정을 관리로 봤다는 거는 변동이 없어요. 경제 대공황 펑 터지면서 이제 행정은 관리가 아니라 통치 기능이다. 정치행정 이론론이 나오긴. 기능적 행정화. 근데 이게 이제 가치와 사실을 다 합쳐서 가치 판단까지 막 강조하니까 너무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검증이 곤란하다. 그래서 행태론이 가치를 다시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버리고 행정학의 과학화에 많은 기여를 했고 우리가 2장에 공부하는 의사결정 이론, 3장의 갈등 이론, 리더십 이거 행태론에서 다 나온 거예요. 동기 이론, 어마어마한 이론들, 동기 이론, 리더십 전부 행태론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현대 행정학을 완성시켰다. 더 이상 뭐 연구할 정도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이제 완성된 이론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2차 대전 끝나고 이제 냉전 때 후진국의 행정에 신경 쓰게 된 게 생체 비발이었어요. 생체 비발 발전행정론이 오래 못 가고요. 여기 미국 격동기 문제가 생기니까 학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왈도도 발전행정론까지 했었어요. 발전행정론에 가담했었는데 다 이제 불러 모아서 우리 코가 석자다. 국내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신행정론, 반행태론 이게 나온.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복지, 형평, 정의, 공자, 형평, 정보 혹시 초심으로 돌아오신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공자, 형평, 정보. 아니, 실제 초심자도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 7, 8호 강의를 들으신 분들 공자, 형평, 정보. 행정이 지향해야 될 본질적 가치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강조되면서 정부 기능이 엄청 커져서 그레이트 소사이어티가 나왔어요. From New Deal to Great Society까지 현대 행정 국가의 시작과 끝인데 이게 너무 팽창해서 이제 오일 쇼크를 계기로 정부도 실패했다. 정부 실패가 이제 문제가 됐어요. 정부 실패. 물론 이 사이에 요 사이에요. 신행정론과 신공을 요 사이에 두 개의 이론이 사실은 중요한 이론이 있죠. 이 흐름에서는 우리가 딱히 어디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론이 있죠. 혹시 공공선택 이론 나오고요. 공공선택 이론. 그 다음에 신제도론이라는 게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론. 공공선택 이론, 신제도론. 근데 공공선택 이론은 모형이 한 20개가 되고 신제도론도 6개 학문에서 연구가 됐기 때문에 너무 여러 그 기간대 걸쳐져 있어서 언제 딱 나왔다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딱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학문에서 연구가 됐기 때문에 이걸 무리하게 어디다 넣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고 자관 이 사이에 이 퍼블릭 초이스 모델, 공공선택 이론. 그다음에 니오 인스티튜셔널리즘. 인스티튜셔널리즘이 제도론이잖아요. 근데 니오 신제도론. 신제도론하고 공공선택 이론이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걸쳐져 있었어요. 이게 사실은 있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수업을 이제 해보면 요 이론을 공부를 할 건데요. 이 흐름에서는 크게 어디다 딱 넣는 게 무리입니다. 그래도 넣는다면 어디에 넣어야 됩니까? 자꾸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무리하게 넣으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행정 국가의 변천에 따라서 행정 이론들이 쭉 전개가 된 그 내용이거든요. 1장의 이론의 변천은 1장의 스토리는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1장의 스토리는. 여기에 따라 정치 행정 관계, 행정에 추가하는 이념 이런 게 다 달라졌어요. 근데 그것까지 다 대입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또 다음 강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1장은 이 정도만 정리를 하고요. 2장 정책학은 조금 쉬었다가 또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쉬겠습니다.